후회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 당에 확실하게 심겠습니다. 그동안 당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이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갖다가 구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 복당 문제는 거론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당내에서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옛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진료 거부 중인 의사들과 정부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사사건 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 공동대표 정청래입니다. 네.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조금 있다가 네네. 그 얘기 좀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국회에서 지금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네. 이종배 정책위 의장 비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자가격리 됐다가 방금 집으로 그냥 귀가하신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만나셨던 건가 보죠? 9월 1일 날 만났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집에 자가격리는 아니고 네. 일단 집으로 귀가한 상태인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현 상황 일단 또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하죠. 예. 오후 일정을 다 지금 취소를 했나 봐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국회 본관 1, 네. 2층이 이제 폐쇄가 됐고요. 예, 뭐 국회 하루에 아마 국회를 드나드는 인원이 적게는 뭐 한 10,000명에서 많게는 50,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각종 행사가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코로나의 그 청정지대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3번에 걸친 이 코로나 확진자 발견으로 다시 한번 입증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더욱더 방역에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회가 셧다운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던데 의원회관은 아닌가 보죠? 제가 2시에 네. 국회 본관에서 저희 교육위원들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직전에 취소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본관은 폐쇄 조치에 들어가나 봐요. 다시 네. 방역하고. 근데 의원회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괜찮아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국민의힘 당직자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보좌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 근무처가 국회의원회관은 아니고 네. 국회 본관이기 때문에 본관만 폐쇄하고 의원회관에 대한 뭐 폐쇄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상황, 국회 상황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제가 지금 아직 입에 잘 붙질 않았는데 네. 자,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름만 보면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인데 먼저 권성동 의원님 예. 이번에 이름 바꾼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정당이 잘 나가면은 그 당명을 그렇게 바꾸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4번에 걸쳐서 선거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뭐 당명이 잘못돼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또 분위기를 일신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명을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과거 민주당도 뭐 새천년 민주당에다가 열린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됐잖아요. 잘 못 나갈 때 또 저렇게 했어요. 계속 바뀌었는데 그런데 결국 뭐 이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국민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헌법 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조 2항하고 1조 2항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민의 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어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 정국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또 저항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집권 여당에게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또 존중해야 되는 대상인가
하는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이 괜찮다고 보고요. 네. 또 구호도 괜찮아요. 국민의힘 하면은 훨씬 더 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좀 더 단합이 되는 것 같고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구호 재창하기에도 좋고 또 이름 잘 바꿨다라는 예, 얘기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정청래 의원님 할 말 많으실 것 같고 자칭 지금 국민의힘 공동대표이신데 할 말 저야말로 많으시죠? 진짜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요. 두 가지 면을 좀 지적하면 17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네.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그래서 언론개혁, 정치개혁 운동을 했던 시민단체 이름입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이 알려진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기념관에 가서 친일 윤전기였던 당시 조선일보 윤전기를 빼내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인 바로 알기 운동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의힘을 정당 이름으로 한다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그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17년 전 저희가 활동했던 그 단체가 지금의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선택을 했을까? 포털에서 검색만 한번 해봤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갑재 씨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미래통합당 변신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힘에 의해서 탄핵당한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탄핵당한 정당이 나몰라라하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당명을 쓴다. 저는 굉장히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걸 떠나서 제가 몸담았던 시민단체 이름이 그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 국민의 혹, 국민의 흠 이런 걸로 지금 조롱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비하는 아픕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같은 정치적 카운터 파트너잖아요, 그죠? 공생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야는 그러면은 그 남의당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고 황골탈퇴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하면은 축하해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뭐 짐, 흠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건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그다음에 들었어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전직 검사잖아요. 근데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는 말이 나오면 본인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느낌이 저는 달라요. 제가 거기 초대 공동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그 이름 국민의힘이 조롱당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정청래 의원이 만든 그 국민의힘이라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 많아요. 0.001%도 안 될 아니요. 거예요. 굉장히 전체 많아요. 국민에. 그렇기 어쨌거나 때문에 이번에 이름 바꾼 다음에 하여튼 정청래 의원이 축하해줘, 문제 제기한 축하. 것도 사실은 네. 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익히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KBS에서요 토론을 2번이나 했어요. 저희 단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유명했던 단체죠. 자, 어쨌거나 이번에 이름 바꾸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제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이름 바꾼 것 비롯해서 자, 평가를 해주신다면 점수로 매긴다면 먼저 권성동 의원님 어느 정도로 매길 수 있습니까? 글쎄 그 뭐 누구하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점수를 매기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사건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나이는 좀 많지만 감각은 굉장히 젊다. 그다음에 이슈 선점을 잘했다. 그리고 과거 미래통합당에도 한 번 있었고 박근혜 대표 때.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오면서 민주당의 또 그 위원장을 대표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성과를 거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다. 최선을 알지 모르는 차선은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기초연금서부터 그다음에 뭐 전일 보육제 등등 해가지고 우선 이슈 선정을 잘했고요. 또 큰 실수를 안 했어요. 그런 측면에 봐서는 저는 점수로 굳이 매긴다 그러면 한 70점 드리고 앞으로 더 큰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국민의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가져오고 또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까지 잘해서 승리하게 한다 그런다면 한 90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저는 뭐 점수를 제가 매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 본인 스스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페이스북에 쓰고 왔는데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내가 잘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따져보면 원래 이분이 처음에 취임할 때는 당내 후보가 없다. 그래서 당내에 굉장히 디스 이런 걸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내 후보 내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처음에는 40대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40대 경제 전문가가 없다면 그러면 차선으로 리더십이 강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안철수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역정을 내고 짜증을 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속마음으로 이제 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7분 능선은 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혹시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추론입니다만은 저는 미래통합당에 왜 왔을까? 저는 본인이 지난번 대선 때도 우리 다 잊고 있는데 대선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미래통합당에 온 것은 본인이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셀프 공천, 셀프 대선 출마의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그 계속 그 얘기를 지금 예, 반복을 정청래 하시고 의원은 있어요. 벌써 사사건건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얘기가 나온 비판과 비난을 해요. 아니 저는 그것으로 잣대를 보면 자, 그분의 잠깐만. 앞날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그래서 거예요. 보면은 역시 공천 탈락한 사람의 아픔이 저렇게 크구나. 평생 잊을 수가 없구나. 민주당 당대표 때 20대 공천 탈락시켰거든요. 우리 거기에 대한 그 이 감정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이 표정이 굉장히 오래 굳으셨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공천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남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했어요. 근데 금방 뭐 김종인 위원장은 대권 후보로 나간다면서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데 뭐 자기하고 경쟁 상대도 아닌데 거기에 뭐 짜증을 낼 이유도 없고 또 언론 인터뷰한 거 방송에서 보면은 전혀 짜증을 내지도 않았어요. 그건 결국은 그 양반도 이 한국의 힘에 들어오면은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국힘 내에도 충분한 후보가 국민의힘.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내에서도 충분히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출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도대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길래 이런 얘기가 자꾸 반복되나 싶으실 텐데 오늘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하게 심겠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진솔한 반삭에서 시작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에 관해서는 사법 절차가 완료되는 이후에 적절한 시점을 택해가지고서 이에 대한 제가 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의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당에 흡수되셔가지고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 안에 있는 의원들의 뭐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무릅쓰고 대국민 사과를 과연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보면 결국에는 중도층으로 더 외연을 확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스스로는 저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통령, 지지난 대통령 또 과거 정부에 대한 그 정치 탄압이 굉장히 가혹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좀 느끼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는 또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우리가 집권했을 경우에 또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법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두 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더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국민 사과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사법 절차가 완성되지도 않는데 저런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서 그때 할 때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때 해봤자 지금 이미 다 흘렸기 때문에 효과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사과를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김종인이 사과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뭔 잘못했어요. 그럼 권성동 의원이 잘못을 사과해야지 정청래가 갑자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본인으로서야 중도 외연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전에 새누리당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보여줄 걸 보여줘야죠. 근데 만약에 사과의 방식을 바꿔서 비대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다 같이 한다든지 해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또 어떻게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제발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본인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그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이 아니라고 지금 당명까지 바꿨잖아요. 아니 그 정체성은 같은 거죠. 이제 조금 달라질 뿐이지. 그럼 당명만 바꾼 건가요? 근데 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꿨다고 미래통합당이 나무당입니까? 그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같아라고 보는 거지. 그럼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정책위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르죠.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거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국같이 그렇게 불법과 부정을 많이 저지른 사람을 장관 임명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사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젊은 층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갑자기 조국을? 예. 방금 말한 내용 중에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방향이 정치적 경향이 중도로서의 의원 확대, 그다음 젊은 층으로의 의원 확대, 또 수도권에서의 의원 확대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중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배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경쟁을 통해서 저는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 스스로는 당내 입지를 본인이 잘 굳혔다. 안철수가 들어와도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 자기가 대선 후보에 대한 자신감이 표출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에게 주는 메시지는 당에 들어오려면 일단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니면 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모욕적으로 들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만 그 김종인 위원장이 셀프 대권 공천할 것이고 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 주장을 하는데요. 본인은 이미 자신은 내년 4월을 끝으로 국민의힘을 떠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는 안 하겠다. 그리고 대권에 출마 안 하겠다라고 벌써 본인이 여러 차례 밝혔어요. 네. 그러면은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만큼은 그 국민과의 약속을 믿어줘야지. 그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근데 권성동 의원님은 깨고 지금 나올 수 있다?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소속 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물밑 대화를 해보면 저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100%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론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면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 선호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1.3%.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거의 제일 바닥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후보군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김종인 위원장을 자꾸 언론에서 거론하다 보면 언젠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이 빠지고 그 자리에 김종인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김종인을 넣고 할 것이다. 네. 라고 제가 이미 수주일 전부터 예언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적중한 거고 이제 시작이 반이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을 장악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계속 이제 리드하면서 저는 계속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민의힘에는 마이크 민주주의가 없어요. 오로지 김종인 혼자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변변한 후보들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 6%, 6, 7%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두고 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은 김종인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것까지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저거는 뭐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자꾸 저는 말씀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80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대권 후보로 올립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대선 후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젊고 그보다 젊고 더 능력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김종인 근데 한 가지만 더 비대위원장이기는- 얘기해드리면 이분이 페이스북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페이스북을 시작할 때가 대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어느 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할 때 그리고 대선 출마할 때 대선 출마를 포기할 때 또 지난 대선에 안철수 지지할 때 이럴 때 주로 페이스북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시 페이스북을 직접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럼 뭔가 마음속에 요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봤더니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3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정청래 하셨어요. 의원이 민주당 대권 후보 되는 것보다 네. 김종인 후보가 국민의힘 대권 후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좀 끝나야 많이 될 것 되는 얘기를 같고요. 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 SNS 글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글을 썼는데 왜 격려를 했는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잠깐 보면요.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고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하는 그 와중에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격려의 글을 올렸는데 여기 이 글을 두고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라는 그런 글을 썼고요. 실제로 많은 그 인터넷 글들이 이 글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것만 보면 저게 이간질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 저 뉴스를 봤어요 어제. 네. 보고 이거 편가르기 하네, 분열시키네, 이간질하네. 저도 딱 첫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대통령이 쓴 글이 맞는가, 공식 계정에 쓴 글이 맞는가, 제가 그 트위터를 찾아봤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전엔 예, 의사에 대해서도 들어보세요. 곱다는 글을 많이 썼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글이 맞는지 제 눈을 의심해서 찾아보니 맞더라고요. 네. 그런데 얼마나 편가리를 하냐면은 저 글 내용을 보면요. 간호사는 간호사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간호사는 계속해서 간호사 분들 열 몇 번 나와요. 디테일하게 그것까지 예, 준비해서 의사는 의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왜 간호사는 존칭하고 의사는 존칭을 안 합니까? 그게 결국은 편가르기하고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기를 든고 대든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증오의 표시, 반감의 표시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극복하는 의료진들이 대부분 간호사라 그랬는데 실제 뭐 모든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과반수 이상이 의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선 팩트가 안 맞고요. 결국은 저 글을 쭉 읽어보면은 간호사들을 칭찬을 해서 간호사는 뭐 고생 많이 했죠. 간호사분들을 칭찬을 해서 결국 의사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의사들 그거 증오하는 거고 아니 처음에 그 간호사와 의사들이 전부 합심해가지고 코로나 사태 해결했을 때는 K 방역하면서 얼마나 대외적으로 애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치적이라 자랑하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면 되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네. 대통령이라면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해야죠. 그다음 하나가 되는 정치를 해야죠. 이건 잘못이고요. 또 하나 저도 얘기 좀 하자고요. 잠깐만요. 아니 저희 지금 그다음에 준비한 것 이 많은데 지금 못하게 생겼어요. 예,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방적 독선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요. 네. 그러다가 그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적폐, 그 다음에 뭐 기득권층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국 사태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습성이 이번에 또 발로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의사들의 파업 문제는 정말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손님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 맛있다. 그러면 우동하고 이간질 시킨 겁니까? 대통령께서요. 수차례 걸쳐서 의료진에 대해서 감사한다, 고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간호사들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간질한 겁니까? 이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하태경 의원이 편가르기 한다는 말 자체가 편가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권성동 의원님은 특별히 지난주에 저랑 어떤 다른 방송국에 가서 경기도 임승관 그 방역 공동단장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진짜 주인공 주역은 간호사들이다. 손님들의 갑질, 뭐 속옷까지 빨아달라 이런 여러 가지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실제로 방역 현장을 지키는 것은 간호사들이다. 그런데 왜 의사인 나를 계속 방송에 출연시키느냐? 간호사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건 그분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고.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간호사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칭찬한 거지 의사들을 폄하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께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이미요 박근혜 정부 때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에요. 이종구 교수를 책임 연구자로 해서요. 당시 2020년에 의사 100명 늘려야 되고 2025년부터 700명씩 늘려야 된다고 이미 얘기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의사 늘려야 된다고 그랬고요. 대학 정원 16만 명 줄여서 공대 의대를 2만 명 늘려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립보건대학 및 보건의료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냈어요. 여기 보면 의료 취약지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및 의료 분야에서 장기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의사 700명 늘리자고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문재인 대통령 때 똑같은 취지로 의사 400명씩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의사들이 파업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이 내로남불이라고. 네. 거울을 다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짜장면집 가가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만 맛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우동하고 비교 안 한 상태 짜장면만 맛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의사하고 잠깐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왜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의료진들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냥 의사도 칭찬해주고 간호사도 칭찬해주고. 근데 그 식당은 며칠간 우동을 안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면은 뭐가 짜장면밖에 문제가 없었다는 왜 거예요. 의사가 짜장면 맛있다 자, 하는 이제 거예요. 정해 간호사는 주시고요. 잘했는데 의사는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냐 이거예요. 자, 이 건은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올린 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경례액을 그리고 의사에 대한 경례액을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짧게 하고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진료 거부 중인 의사들 사이에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봤더니 의사 그 범투위가 합의안을 지금 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짧게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지금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보십니까?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도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권도 없어요. 진료 거부한 의사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안중근, 윤봉길 의사 뭐 이런 분들. 그런 의사들처럼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중요한 의료 보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수립을 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방적 독점적으로 전혀 협의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같이 어려운 국면에서 의사들이 반발을 좀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정부가 양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의사들의 범투위 합의안 도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